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고품격 정치 토크쇼 넥스트 DJ 후 진행을 맡은 김용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늘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 전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회 허동준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허 위원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또 한 달 만이죠? 예, 네.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 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은요, 좀 특별하게 연결을 했는데요. 직접 너무 바쁜 관계로 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지를 못해서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요즘 개혁신당 이끌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죠. 천하람 전 최고위원 개혁신당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천하람 최고위원님. 아, 예,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목포도 자주 가는데, 예. 요새 이제 선거가 한창이고, 또, 순천의 많은 시민들께서, 아니, 천하람이는 맨날 순천이 아니고 싸돌아 다니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오늘은 좀 순천에 붙어 있으려고 이렇게 특이하게 연결을 좀 드렸습니다. 고향이 대구신데 벌써 싸돌아 다닌다는 아주 구수한 전라도 예. 사투리도 사용을 하시네요. 예, 그 순천 산지 벌써 횟수로 한 5년 되니까, 예. 예, 이제 나름, 서울 갔다가 순천역에 내리면 고향 온 것 같은 기분 들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넥스 DJ 후 이렇게 줌으로 연결해서, 화상으로 연결해서 처음 진행을 해보는데, 이런 경험 좀 갖고 계시죠? 우리 천하람 위원님은? 예, 가끔 하는데, 예. 사실 순천 목포는 그렇게, 요새는 사실 길이 좋아가지고, 예, 그렇죠. 가면 금방 가는데 너무 바쁜 척 해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네, 나중에는 꼭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넥스트 DJ 후. 이 프로그램의 명칭에서도 보듯이 우리 정치계에서 다음 DJ 같은 인물이 누가 될 것이냐를 한번 집중 탐구해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 그 제목을 좀 듣고 우리 천하람 전 최고위원은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아, 이게 저희 뭐 전남 동부권도 마찬가지고 서부권도 다 똑같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그래도 믿고 또 신뢰할 만한 큰 정치인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허기짐 내지는 갈증을 갖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여러 발자취라든지 남기셨던 여러 정신들에 대해서 요즘 다시금 또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고 지금 현재 정치에 좀 실현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들이 계시지 않은가. 참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몰라도 그 김대중 교육감님이 그 순천에서 선거운동 하실 때 네. 그 김대중 대통령 명연설을 아예 유세차에 틀어놓고 다니셨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제가 그때 이제 그때 김대중 교육감님 뭐 사모님이랑도 인사도 나누고 이제 했었는데 제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 연설 틀어놓으시는 거 보고 아, 이거 되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 되시더라고요. 야, 이러니까 그만큼 우리 이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우리 지역에서 갖는 상징성이라는 것은 참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천하람 전 최고위원께서도 이름을 천김대중 뭐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천하람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있다가 지금 이제 개혁신당 창당을 하면서 그쪽으로 당을 좀 옮기셨어요. 윤석열 이념 평가하고 맞닿아 있는데 그렇게 옮긴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사실은 답답해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탈당이라는 선택이 늘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당적 옮기는 거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특히 저는 이제 작년 이맘때인데 작년 3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대표에 도전했다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면은 제가 어찌 보면 참고 다음 때를 기다리는 게 맞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 자체가 너무 그냥 민주주의 원리보다는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모습으로 기울고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당의 개혁과 변화를 실제 시도도 하고 상징하는
인물들, 뭐 저와 이준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이 당 안에서 한국 정치를 바꾸기보다는 네.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의기투합해서 개혁신당을 창당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천하람 위원께서는 이제 천하용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준석계로 분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자존심 상하죠. 어떤 정치인이든 누구누구 개로 불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저도 저 자신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고향이 대구임에도 불구하고 네. 인천에 자리 잡고 나름대로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뭐 그게 이준석 대표가 아니더라도 누구누구 개라고 불리는 게 이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더 유력하고 더 큰 정치인과 가까운 인물이다라고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옛날에 이준석 대표도 박근혜 퀴즈 유승민계라고 불렸다가 이제는 독립된 정치인으로 또 독립한 것처럼 저도 제 체급이나 정치적 역량을 키우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냥 저를 이준석계가 아니라 천하람계 내지는 그냥 정치인 천하람으로 평가해 주시지 않겠나, 꼭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하람 최고위원은 정치계에서도 우리 허동전 위원장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예의 바른 정치인이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리허설 때 얘기했던 거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은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아까 리허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20대 중반부터 정치권에 있으면서 그게 어찌 보면 하나의 자기를 지키는 그 방식이 됐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굉장히 꼿꼿하고 내가 나열이지만 어디 가서 굽신굽신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지켜야겠다라는 어떤 형태의 어떤 기술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뭐 원래 살찐 사람들이 좀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원래 성격 자체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너무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자, 우리 윤석열 정권 2년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저기 허동준 전 위원장께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이 부분에서. 우리 천하람 최고위원께서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요, 2019년 후반기에 일명 조국 사태 때 젊은 보수를 설립해서 정치권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정당 활동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국 신당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떠신지, 개혁신당과 그 다음에 조국 신당의 차이, 뭐 이런 걸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1당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더불어민주당의 뭐 자매 정당 같은 거죠. 그 특히 이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약간 연합 비례정당, 위성정당 같은 거를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굳이 왜 진보당이나 시민사회 세력이나 뭐 기본소득당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석을 주냐, 그냥 민주당에서 다 가져가도 되는데 지금 선거가 그렇게까지 녹록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불만들, 특히 또 최근에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친문 세력들이 갖는 불만 같은 것들을 잘 갈무리해가지고 결국 1-1당 같은, 우리가 오히려 민주당의 진정한 본류다 같은 느낌을 내는 것이 조국신당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그 정치적인 전략 자체는 잘 수립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지금이나 예전이나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특히 또 본인이 그 항소심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고 일반인이셨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법정 구속되셨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판단까지 받고 계시는 와중에 그 어떤 본인이 갖고 계시는 인지도나 정치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비례의석을 다수 만들어내겠다. 이건 너무 정치공학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은 잘 아시겠지만은 친윤 정당이 아닙니다. 저희가 무조건 반윤만 하는 정당은 아니다 선언했지만, 저희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만 보셔도 아시듯이 저희는 뭐 2-1당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저희는 친윤 정당이 아니고 정말로 아직 저희가 뭐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나름대로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한국 정치를 바꿔보려고 하는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세력이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기 우리 천 위원장님, 그 화면상에 네. 머리 공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기 화면을 네. 조금 더 노트북을 자기 쪽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조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아주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천하람 최고위원님 그 최근에 이제 위성정당 관련해서 약간 논쟁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예. 근데 위성 비례정당에 대한 입장은 개혁신당은 반대하시는 건가요? 뭐 자매 정당을 스스로 이렇게 표방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위성 정당을 스스로 만드는 거는 정말 이거는 탈법행위 중에 탈법행위고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직자를 아예 당대표로 세워가지고 완전히 종속된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20년에 한선교 대표의 난 같은 거의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은데 굉장히 뛰어난 법조인이었다라는 거를 자부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탈법행위, 심지어는 위헌적인 형태의 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는 뭔가 지역구 공천을 안 하는 비례나 어떤 비례 전용 정당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를 세게 줘야 되지 않나. 이탄희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나중에 합당할 시에 국고보조금을 뭐 깎든지 뭐 이런저런 페널티를 제대로 줘야지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뭐 위성정당에 뭐 자매정당에 뭐 무슨 통합 위성정당에 막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보셨을 때 머리도 아프고 또 정치 참 꼬라지가 이거 뭔가 싶으실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조국 신당 이야기 한번 더 해볼까요? 조국 신당 나오면서 그 신당들 지지율을 조사해 보면은 개혁 신당이 좀 빠지는 분위기고 조국 신당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추세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혹시? 명확한 컨셉의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신당은 제가 아까도 정무적으로는 칭찬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 것이 본인들의 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거를 잡기 위해서 최근에 보면 신장식 변호사 영입 같은 거 보면 딱 본인들 지지층에서 좋아할 것 같은 라인업으로 이제 가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컨셉이 명확하고 또 민주당의 반 이재명 표 같은 것들도 이제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잘 그런 면에서 컨셉이 명확한 것이고 저희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체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수권 정당으로 무리하게 지역구 후보도 많이 내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낙연 대표 쪽과의 이제 합당 논의 이런 것들이 막 합당 논의 하는 와중에도 저희 지지층이 이탈했다가 심지어는 그 합당까지도 깨지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조금 컨셉이 흐릿해지고 좀 위기감도 많이 지지층에서도 느끼시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지지율이 좀 주춤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그 대표하고 이제 합당까지 갔다가 이제 결별이 이제 11일 만이었죠.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이렇게 네. 결별을 했는데 결별 원인이 가장 큰 게 뭡니까? 뭐 공천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선거운동, 선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리는데 우리 천하람 개혁이 그 최고위원은 거기서 봤을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원인은 네. 뭡니까 지금?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스타일. 그리고 저희가 그 처음부터 원톱을 분명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 작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보면서 우리 정치가 요새 통합이 필요하고 뭐 여야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뭔가 중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공동 대통령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동 대통령 하면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고 계속 두 분이 티격태격 하다가 시간 다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이낙연 두 분을 윤석열, 이재명과 동일시하는 건 결코 아닌데요. 두 분이 공동 대표를 하고 주도권이 어느 쪽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회의를 해도 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공동 대표제라는 거 절대 해서 안 되겠다. 이게 어느 정도 주류가 있고 그 주류가 비주류와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해야지 이게 일이 되는 거지. 예. 두 분이 대등한 위치로 있으시니까 그런 와중에 주도권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정책적으로 치고 나가자는 것이고 네.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신중하고 엄중하시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결정하고 11일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어떤 대국민 정책 메시지, 정무 메시지도 안 나왔어요. 네네. 네, 그게 저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김종인 전 그 비상대책, 뭐 국민의힘도 비상대책위원이었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비상대책위원이었고, 또 여기까지 또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속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낙연 대표가 결별하고 난 다음에 기존에 뭐 그전에 그 사전에 물밑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나요, 혹시? 사전에 사실은 이낙연 대표님 쪽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낙연 대표님과 김종인 위원장 중에 누구 하나를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이낙연 대표님을 내보냈다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예. 다만 김종인 위원장 선임이 신속하게 된 거는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통합이 무산되고 이낙연 대표께서 이탈하신 게 좋은 뉴스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뉴스 사이클을 바꿔야 되니까 이왕이면은 신속하게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셔와서 국면을 좀 전환해야겠다. 그런 정치적인 계산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모시게 된 거고 실제로도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이미 무르익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도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서둘러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 공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혹시? 저희 지금 아마 오늘 오후 2시부터 네. 저희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음 주 초 정도에는 공천 신청을 받고 재빠르게 공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하람 최고위원님, 공천 국면이 끝나면 이제 정책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각 당별로. 그 전에도 네. 이제 개혁신당 준비 과정에서 몇몇 주요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혁신당의 주요한 정책 공약 지금 발표했거나 준비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까지 아마 15, 16가지 정도를 발표를 했고, 그 와중에 노인 무임승차 폐지라든지 지하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나 여성 희망 복무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관심을 못 받은 정책들도 많습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는 지금 순천 같은 경우도 읍면 지역에 가면은 학생이 없어지고 있는데 차라리 통합형 기숙학교를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기숙학교를 오히려 대형화를 해서 제대로 된 학업 환경을 지역에서도 잘 지켜내자.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지금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도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예산 폭탄을 해가지고 정말 저희가 이 지역 소멸을 막자 이런 얘기들 쭉 하고 여러 테마가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개혁신당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테마는 그런 겁니다. 연금 개혁을 포함해서 고통스러운 개혁이지만 정치권에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들 열심히 다루자. 그리고 저출산이나 지방 소멸과 관련해 가지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자라는 게 저희 기본 방침이었고 네. 거기에 더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오시면서 지금까지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면 좀 사이즈가 작은 공약들 많이 봤는데 그런 거 말고 사회 양극화나 지방 소멸이나 아니면 지금 정치 개혁에 대해서 좀 굵직굵직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아마 앞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지 어떤 사회 양극화와 관련한 경제민주화 유사한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더 큼직한 화두들을 저희가 던지게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선거구가 순천이잖아요. 그리고 순천 관련해서 이제 게리맨더링으로 해서 우리 천하람 최고위원께서 헌법소원도 하셨고 물론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 지역구가 이제 순천 계속 출마하시나요? 제가 이게 출마 선언을 우리 넥스트 DJ 후에서 하게 되면은 이게 물론
좋습니다만은 제가 또 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해야 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 순천 선거구가 아마 29일 본회의에서 확정은 될 텐데 분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순천 분구가 되게 되면은 제가 어떤 지역구로 가게 될지는 좀 정식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게 제 입으로 말하려니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전략 자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구에 이렇게 배치하고 싶어 하는 욕심들을 많이 내시고요.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이 사실 없고,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그래도 노력해왔던 순천 지역구에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대구로 간다는 이야기도 좀 많았었잖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뭐 대구에서 출마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구의 정치를 바꿔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제가 대구에서도 대구의 언론인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천하람이라는 정치인이 나름대로 젊고 소신 있고 이런 게 매력인데 제가 지금까지 수백 번 순천에서 열심히 하겠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대구에 온다고 하면은 그게 대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제가 아예 그렇게 이제 대구 언론인들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의 생각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죠. 이제 전략적으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떨어질 걸 각오하고 뭐 부산에 가서 출마를 한다든가 그런 지역 그 뭐라 그러죠? 지역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 구도를 뭐 그렇게 노력을 한 거 의도적으로 갔는데 우리 천하람 전 최고위원도 혹시 고향이 대구인데 순천의 지역 통합을 위해서 내가 한번 순천을 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택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순천이 그냥 좋아서 온 거예요? 좀 그게 전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정치인이니까 다 속셈이 있죠.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2020년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아주 좋은 지역구 줬으면 갔겠죠. 제가 뭐 성인군자가 아니고 저한테 그때 당시에 뭐 강남이나 대구나 줬으면 갔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저에게 이제 약간 애매모호한 수도권 신도시들을 좀 권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그 캐릭터에 맞는 뭐 수원 뭐 이런 몇 군데들 동탄 이런 데들 위주로 좀 권하셨었는데 제가 뭐 그런 지역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정치적인 행보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때 광주에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 사람이 광주에서 도전하는 거가 의미 있지 않겠냐 했는데 당에서 이정현 대표님하고 상의를 좀 하고 와라 그러셔가지고 이정현 대표님께서 광주도 좋지만 순천에서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냐. 특히 내가 봤을 때 너는 도시에서만 큰 것 같은데 농촌의 어떤 그 민심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그 문화를 모르면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다. 호남도 배우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할 만한 농촌의 정치적인 문화를 배워라. 저한테 적극 권해주셔가지고 제가 순천에 4년 전에 왔고 그때 이제 이정현 대표님께서 낙선하고 바로 도망칠 거면은 하지를 말고 그래도 다음 지방선거까지 한 2년이라도 버틸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그러셔서 다행히 지금까지 2년보다는 더 오래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 저번 선거에는 한 4,000표 정도 얻어가지고 3.2%? 3.2%인가? 아닙니다. 4,058표고 3.02%였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얻었는데, 이제 지역에 대한 그 한계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대구 경북, 특히 영남의 지역주의를 패권적 지역주의다라고 하고, 호남의 지역주의가 있다면은 여기는 저항적 지역주의 아니냐라고,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지역주의고, 편승하는 지역주의고, 이런 식의 구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동의하세요, 혹시? 저는 사실은 그게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우리 지역의 지역주의도 기득권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저항이나 비판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특히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어떤 의미에서 카르텔이라는 단어 대통령이 하도 써서 저도 안 좋아하는데 약간 이익 공동체화된 면이 분명히 그렇죠. 있습니다. 호남의 여당이라는 소리죠? 영원히. 예? 호남의 여당.
그렇죠.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아무리 정권 교체가 되든 안 되든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영원한 여당 같은 분위기가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기득권화 되다 보니까 오히려 2016년에 국민의당 바람 같은 게 불어가지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게 다 이뻐서 찍어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니네도 정신 안 차리면 예, 예. 우리 한 번씩 물갈이 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항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있죠. 근데 이 영남은 그런 저항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대구도 예전에 보면 자밀련 발언 같은 것들도 불고요. 사실 예전에도 대구가 지금은 보수의 심장 이런 얘기 듣지만 대구가 야도라고 불렸을 때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렸을 때도 있었고 그렇죠. 부산도 공항제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그게 굳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출마하는 대부분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30% 이상은 득표하고 저희 지역에 비해서는 지방 의원들 분포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는 지역주의가 아주 완고하진 않다, 대구 경북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천 위원장님, 총선은 실은 굉장히 이제 기호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시고 앞으로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얼마 정도 이렇게 좀 더 합류할 예정이신지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4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정의당에 이어서 아마 4당일 것이고요. 아마 몇 분 더 합류할 수도 있으실 텐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께서 저희를 혼을 내신 게 아니 요새 한국 국민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기호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저한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기호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이낙연 대표님 쪽이랑 너무 좀 급하게 합당을 한 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3번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마음이 급해졌던 면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된 것 기호가 3번이 아니라 2번이라도 지지율이 1% 2% 나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님한테 혼난 거를 명심하고 기호보다 지지율을 올리면 사실은 또 현역 의원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지지율을 올리는 거에 저희가 집중하고 현역 의원께서 오시면 고맙지만 저희가 구걸하듯이 다닐 생각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그렇죠?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으면 개혁신당의 추구하는 정책 방향, 목표에 부합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 점 되게 반성을 하는 게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정책 공약도 많이 내놓고 저희끼리 어찌 보면 저희끼리 조금 자뻑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정당들은 정책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정책 이야기하고 또 불편한 이야기들도 다루고 우리 참 얼마나 개혁적이냐 하는 스스로 약간 자뻑 같은 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큰 물줄기를 바꿀 만한 큼직큼직한 개혁 화두들을 제대로 국민들께 던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혁신당에 힘을 좀 실어주면 한국 정치가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겠구나라고 하는 큰 어떤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시면 기호 문제든 지지율 문제든 해결이 될 텐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그냥 약간 자기 잘난 맛에 그냥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개혁신당이잖아, 이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여성 문제 관련해서 사회 문제, 저출생 문제까지 관련이 있는데 여성 문제에서 정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미혼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지 정말 저는 개혁이라고 좀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근데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좀 이미지가 여성하고는 좀 불편한 관계,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출생 문제도 결국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출산율 낮아지는 거잖아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준다든가 일자리를 여성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방법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 전에 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물론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여성과는 좀 불편한 관계를 좀 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개혁적인 모습이 될지 여성 문제에 또 이번에 또 소방하고 경찰도 여성이 공무원이 되려면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뭐 이런 공약 지금 뭐죠 정책도 내놓으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 지지율 지표를 봐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 지지율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본심이 어땠든지 간에 여성들께서 보셨을 때 불편한 지점이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가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실제로 최근에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으시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양육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선지급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제대로 못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출산휴가 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크게 부각을 못 되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희가 근데 어떤 특정 성별의 편을 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이고 또 남성이 부당하게 역차별받는 지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뭐 한쪽 성별의 편을 들지 않고 합리적으로 또 좋은 어떤 합리적인 해결책과 타협점들을 찾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에서 우리 개혁신당 몇 석을 노리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이런 것도 너무 또 이제 저희가 뭐 몇 석 노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네. 저희가 바라건대는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교섭단체 정도를 꾸릴 수 있다면은 좋지 않겠는가.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이 사실 교섭단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네. 정치적인 발언력이라든지 어떤 정당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례에서도 당연히 선전해야 될 것이고 교섭단체가 되려면 지역구 당선자들도 복수로 나와야 되니까 네. 그 정도 될 수 있다면 개혁신당의 첫 선거에서 아주 좋은 성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천하람 최고위원님은 보니까 보통 국민의 상식적 선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한참 논쟁적이었던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이 과연 국민의 1%나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어요. 그러면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그 다음에 김건희 특별법,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디올백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국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개혁신당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계시잖아요. 당론 투표를 합니까? 아니면 의원들을 개개인 투표, 소신 투표에 맡겨놓습니까? 저희는 당론으로 정하든 안 정하든 두 가지 다 저희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저희 당에서 당론으로 정하는 프로세스를 하지 않았지만 반대하실 분 없을 거라고 저 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대하시는 분 전혀 없을 거라고 저희 예상합니다. 오히려 당연히 다 반대 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론 과정 같은 거를 안 거치는 것이고 저나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을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건 국민 눈높이에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상 권한을 쓰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도 이거는 뭐 특검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예 지금 그냥 있는 검찰이나 경찰 제도 하에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아마 뭐 다른 목소리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어느덧 뭐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총선에서 호남 이제 전국 총선 전망을 저희들이 물어봤잖아요. 호남에서 개혁신당은 지금 어떤 전략을 가지고 혹시 총선 의석을 노리고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호남에서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과거의 영광을 버리지 않으면 과거의 부채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산업화 정당으로서 가지는 많은 유산들이 있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산업화 정당이 갖는 과거에 아주 심각한 부채들도 있습니다. 뭐 5.18 민주화 운동을 대표적으로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독재라는 미명하에 정말 인권 유린이라든지 정말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거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은 과거의 영광을 버리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참 쉽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아마 저항적인 그런 지역구도라는 표현도 쓰셨을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은 대신에 저희는 세대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과거의 빚도 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민들께 의미 있는 어떤 정치 행보를 해나간다면은 좀 새로운 틀에서 우리 지역에 부족했던 열린 어떤 좋은 긍정적인 경쟁 구도의 틀에 넣어서 저희를 생각해 봐주시지 않겠는가 저희 기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2당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고, 네. 좀 장기적으로는 다음 선거 정도에서는 저희가 민주당과 1당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로 접어들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뭐 민주당을 제치고 1당 경쟁하겠다 이러면 다들 뭐 잘못 먹었냐 그러실 거기 때문에 예, 일단 목표는 적당히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 이번에 호남에서 그 진보당 제치는 것만 해도 그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진보당도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지역에서 2당으로서 좀 확고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면은 저희는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요, 창당 이제 부산에서 창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한테 3가지 질문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딸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본인 딸에 대한 만큼 수사를 해라,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천하람 최고위원은? 근데 저는 조국 장관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게 과연 좋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명예회복을 위해서 창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를 이제 자꾸 끌고 나오시면은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 좀 그런 어떤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창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의 따님에 대한 걸 잘은 모르지만 당연히 뭐 공정하게 수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고, 다만 그런 겁니다. 저는 원래 본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많은 형사사건의 피고인, 피의자들이 다 저기 더 나쁜 인간들이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하시거든요. 예. 설령 저기 더 나쁜 인간들이 있어도 나도 문제가 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잡혀가기 전에는 저 잡아가지 마세요라는 거는 일반인에게도 통용이 안 되고 정치인에게도 통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는 피장파장의 오류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네, 우리 허성준 전 위원장께서 더 물어보실 이야기 있나요 혹시? 아니, 저는 이제 천하람 우리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님 처음 뵀는데요, 굉장히 솔직하시고 그다음에 명쾌하시고, 그다음에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한 그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대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겠지만 순천이라는 험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기 오셔가지고 장인 장모님 다 모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정착하고. 근데 나는 천하람 위원장 같은 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정현 국민의힘 이전에 이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이셨죠. 그분도 호남 인재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저하고 정치적 성향은, 저도 정치할 때 이제 성향은 달랐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우리 천하람 전 최고위원께서도 개혁신당 잘 되셔서 호남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독특하게.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기득권, 이거는 영남이나 호남이나 지방자치제의 폐해로 나타난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하람 최고위원 앞길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큰 일꾼으로 이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덕담을 엄청 해주시네요, 지금. 이게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순서가 다 끝나가는데요. 우리 짧게
마지막 우리 유권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뭐 본인 지역구도 좋고 전국적으로도 좋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제가 지난번 대선을 겪으면서 그 양대 후보들이 내놓는 얘기들이 별로 공감이 안 됐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한쪽 편을 들어서 뭐 열심히 싸웠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어쩌면은 이제는 한국 정치가 심지어 대선인데도 좋은 아젠다를 못 꺼내는 정도의 그냥 저쪽 편이 더 나빠요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도 솔직히 그냥 뭐 대통령 욕하고 이재명 대표 욕하고 싶은 유혹에 많이 빠져들고 실제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고민과 해결책이 실종된 한국 정치에 뭔가 조금이나마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과 뭐 순천에 있어서도 맨날 우리가 지역 소멸이 위기다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어떤 대안을 찾고 또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그거를 현실화 시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격으로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네. 꼭 현장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허동준 전 위원장님도 고맙고요. 네, 이렇게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이죠, 거의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네네. 참 고맙습니다. 네네. 네. 자, 이번 달의 넥스트 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에는 더 좋은 분, 좀 더 간격이 좀 좁아질 것 같아요. 모시는 분들 간격이 좁아질 것 같으니까요. 그때 더 좋은 분, 더 들을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